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060 하프타임 하반기 강좌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의 강의는 위드 코로나 시대와 건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도 여러분께 아주 유익한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통해서 이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 있는데요. 위드 코로나 시대, 코로나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 여러 가지 종류의 궁금증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 강사님께서 그 부분들을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부분 우리들에게 조언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좋은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을 잠깐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태 교수님이십니다. 현재 중앙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의 교수님으로 계시고 또 전문의이시고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교회, 고척교회 교우님이시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여러 JTBC 등 TV를 통해서도 많은 알림이 되어주고 계시고 또 좋은 공헌들을 하고 계신 교수님을 이 시간에 모셔서 코로나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또 신앙의 자세와 관련된 이야기도 조금 곁들여서 함께 생각해보고 하는 아주 유익한 시간으로 갖기를 희망하고 또 교수님께 그런 좋은 강의를 이 시간 한번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교수님 나와서 이제 귀한 강의를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대 내과학교실의 최상태입니다. 오늘은 위드 코로나 시대의 건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일상생활 하면서 이렇게 밖에 다니기도 힘들고요. 또 항상 마스크를 써야만 하고요. 또 코로나가 오래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치료제나 백신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뭐 부스터샷이라든지 또는 위드 코로나와 같은 얘기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이게 어떤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때로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오늘 만나서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또 질문도 받고 이러면 가장 좋을 텐데 그게 잘 되지 않아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으로 생각되는 질문들을 좀 몇 개 골라봤고요. 그런 질문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코로나라는 것이 정말로 위험한 병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일부에 있어서는 코로나는 감기에 불과한 병인데 우리가 너무 과하게 반응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먼저 이제 코로나라는 것이 정말 위험한 병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주 대표적인 바이러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하나의 바이러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 군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군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있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중에서 여기 SARS-CoV-2라는 바이러스를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와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사이에도 굉장히 유사성은 있지만 또 차이가 분명히 있는 그런 바이러스인 거고요. 그래서 이 SARS-CoV-2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한 2억 4천만 명 이상이 감염이 됐고 한 500만 명 가까이 사망자가 나타나고 있죠. 오른쪽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벌써 전 세계적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큰 유행들이 지나가고 있고요. 그 아래는 사망자 수인데요.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는 수천 명에서 10,000명 가까이 하루에 사망하고 있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이건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왼쪽 맨 위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양 옆에 이제 폐렴이 조금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그 폐렴이 더 이렇게 진행을 했죠.
그리고 세 번째 왼쪽 아래 사진을 보시면 그 허연 부분들이 더 크게 진행을 했고, 자세히 보시면은 기도 쪽으로 기도 삭관이 되어 있는 기계호흡을 이미 이제 시작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번째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검은 부분이 폐에 거의 남아있지 않죠. 거의 폐렴이 전반적으로 확산이 돼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돼서 사망하게 되는 그런 병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입니다. 근데 이런 사망의 비율을 보시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젊은 연령층은, 이게 우리나라 데이터인데요. 젊은 연령층에 있어서는 사망의 비율이 굉장히 낮은데 60세, 70세, 80대 이상 올라가면, 특히 70대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한 4% 이상, 80대는 거의 15% 정도 사망률을 보고하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무서운 병이고요. 주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50대, 60대 분들 경우도 한 대략 1% 정도 사망률이 발생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사실 간단한 병이 아니죠. 또 하나는 코로나에 걸려서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장기 합병증에 대한 보고들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쉽게 피로하다든지 근육통이 있다든지 기침, 호흡곤란, 또 인지장애, 우울증, 또 코에 냄새를 못 맡는다든지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장기 합병증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단순히 감기와 같은 병이라고 얘기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병이 코로나가 되겠습니다. 이런 코로나가 그럼 장기적으로 감기처럼 될 수 있을까?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절대로 감기와 같이 가벼운 병이 아니죠. 다만 연령에 따라서 조금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젊은 연령층에 있어서는 독감 수준의 병으로 뭐 얘기할 수도 있겠죠. 물론 독감이라는 것도 아마 알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아프고 힘든 병이죠. 그리고 일부 독감에 걸려서도 사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고연령층에 있어서는, 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무서운 병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감기와 같은 병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100년 전에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했고요. 그 당시 사망자를 적게는 1,700만 명, 많게는 5천만 명 사망을 한 것으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치명률이 한 3에서 5% 정도 됐죠. 그런데 지금은 스페인 독감, 사실 코로나는 엄밀히 말하면은 스페인 독감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사망자가 훨씬 적죠. 그렇지만 스페인 독감이 지금 이런 독감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거보다 한 30년 전에 1889년에 러시아 독감, 요거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게 돌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가 한 100만 명 정도 나왔는데, 지금 이 바이러스는 지금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감기 바이러스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지만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는 그냥 감기와 같은 병으로 변화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지 이렇게 변화될지는 뭐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코로나 치료제, 백신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치료제와 백신에 대해서 얘기하기 앞서서 먼저 바이러스와 세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세균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박테리아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와 세균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가장 큰 차이는 세균은 혼자 그 독립적으로 생존을 하고 증식을 할 수 있는 녀석이 세균이고요. 바이러스는 혼자서 증식을 할 수가 없고 다른 살아있는 세포에 기대서 그 세포에 들어가서 그 도움을 받아서만 생존할 수 있는 것이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 같은 거 먹다가 더운 여름에 그냥 냉장고에 넣지 않고 그냥 바깥에 두고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음식이 상하잖아요. 그 상한 것이 결국 세균이 많이 번식을 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때 균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세균이죠. 그러니까 음식물 안에는 살아있는 세포는 없고 그런 적당한 영양소라든지 온도, 습도 같은 것들이 유지가 되면 세균은 스스로 증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뭐 기침을 하면 어디 플라스틱이나 쇠에 붙어가지고 몇 시간 정도 생존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게 거기 붙어서 그냥 몇 시간 생존을 하는 것이지 그 안에서 스스로 증식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가장 큰 차이인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균 같은 경우는 홀로 살아갈 수 있는 내부 구조물들을 잘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세포의 구조를 다 가지고 있고요. 그런 구조를 다 갖추다 보니까 세균은 상대적으로 크기가 크고 번식하는 것도 바이러스에 비해서는 속도가 조금 느리고요. 변이 같은 것도 아무래도 쉽지는 않습니다. 바이러스에 비해서는요. 근데 바이러스는 그 유전 물질, DNA나 RNA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유전 물질이 있고요. 그거를 싸고 있는 프로테인, 단백질이나 지방, 지질과 같은 막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구조가 단순하죠. 그러다 보니까 크기도 세균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고요. 번식을 하는 것도 세균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쉽게 변형을 시킬 수가 있죠. 변이가 꽤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얘가 생활을 하는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림이 복잡한데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왼쪽 위에 있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라는 것을 유전 물질로 갖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그런 RNA를 바깥에 지방층이 이렇게 싸고 있고요. 그 돌기,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이게 돌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돌기가 중요한 이유는 이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갈 때 돌기와 결합하는 그런 수용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ACE2라는 수용체랑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합을 하는데요. 이것과 세포의 표면에 드러나 있는 이런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쌈 싸는 것처럼 바이러스를 세포 지방층이 이렇게 지질층이 둘러싸게 되고 그러면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면은 안에 있는 이제 효소에 의해서 겉에 있는 껍데기, 지질층을 이렇게 녹이게 되고요. 녹이면서 유전체, RNA가 세포 안에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 RNA가 이게 복제가 되고 한편으로는 RNA에서 여러 가지 또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그런 단백질들을 하나하나씩 막 합성을 하게 되고요. 이런 합성된 녀석들이 아래 이제 골지체 같은 녀석들 세포 안에 있는 다른 구조물을 이용해 가지고 다시 합성을 하고 여기서 다시 그 지방층을 만들고 이게 원래 있는 세포막과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바깥으로 이렇게 다시 확산되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그냥 바이러스 하나가 들어와서 다시 하나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 바이러스가 이렇게 사이클을 돌면서 하나가 나가는 게 아니라 수백, 수천, 수만 개로 이렇게 복제가 돼서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세포에 또 감염시키고 기침을 해서 바깥에 나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고 이런 형식으로 바이러스가 전염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 몸은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면역 체계인데요. 면역 체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역 체계는 크게 보면은 선천 면역과 획득 면역으로 나뉩니다. 선천 면역은 말하자면은 그냥 비특이적으로 균이나 세균에 상관없이 1차적으로 다 막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피부라든지 점막, 눈물, 위산 이런 것들이 다 선천 면역에 해당합니다. 사실 피부는 굉장히 강력한 면역 체계인데요. 여러분들 상처를 입어서 피부가 이렇게 손상이 되거나 화상을 입거나 그럴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2차적인 감염이거든요. 그러니까 피부에 그 외부 막이 파손되기 때문에 세균이 쉽게 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1차적인 면역 체계고요. 세포 차원에서도 이런 선천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있는데 중성구라든지 대식세포, NK세포 이런 녀석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세포들은 균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 얘네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무슨 물질들을 분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이것들을 잡아먹는다든지 그물 같은 것들을 막 뿌려가지고 이게 못 움직이도록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데요. 선천 면역은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하고 여러 가지 균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력하게 방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획득 면역은 그에 반해서 여러 가지 균들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이적으로 한 가지 세포는 한 가지 균에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균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방어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이것과 다른 균에 대해서는 방어를 못하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반응하는 그런 획득 면역은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 획득 면역은
처음에 어떤 균들이 들어오면은 이 녀석이 뭐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선천 면역에 비해서는 속도가 좀 느리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제 그 물리치게 되면은 또 하나 특성은 한번 내가 싸운 균에 대해서는 얘가 그래도 기억을 잘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싸우면서 이 녀석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제대로 기억을 해놓고 두 번째 똑같은 균이 또 들어오면 그때는 한번 싸웠던 기억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빠르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획득 면역인데요. 획득 면역은 크게 보면은 체액성 면역 그리고 세포성 면역으로 또 나누게 됩니다. 그 체액성 면역이라는 것이 이제 뉴스에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중화항체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요. 이런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체액성 면역입니다. 그 항체를 만드는 세포가 이제 B세포, B림프가 형질세포로 분할을 해서 얘가 항체를 만들게 되고요. 이런 것들은 세포 밖에 있는 어떤 물질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결합을 해서 그런 물질들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어떤 역할들을 담당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요. 아까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분홍색 항체 같은 경우는 동그란 항원과만 결합을 하고요. 이런 이 보라색 항체 같은 경우는 길다란 항원과만 결합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항체는 항원과 굉장히 특이적으로만 결합을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항체도 사실은 뭐 100% 완벽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항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런 뭐 굳이 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몸에서 돌연변이가 나타난다든지 또는 그 암세포 이런 하여튼 이상한 세포들이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역할들을 담당하는 것이 세포성 면역입니다. 주로 이제 T세포 같은 것들이 담당을 하죠. 이런 세포성 면역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특이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크게 보면은 이런 체액성 면역, 세포성 면역이 있는데요. 코로나 백신의 원리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안에 유전적인 RNA 성분이 있고 그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지방층이 있고요. 그 스파이크 단백질 이렇게 돌기처럼 나와 있는데 백신이라는 것은 그 바이러스 구조 중에서 스파이크 단백질과 반응을 하는 그런 항체를 만드는 것을 1차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스파이크 단백질이 결국은 세포와 세포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미리 항체가 이 스파이크 단백질과 결합을 하니까 세포랑 바이러스가 만나지 못하고 세포 안으로 감염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원리로 우리가 백신을 만드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백신을 만들 때 우리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요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까에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 단백질을 만드는 건데요. 이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백신의 종류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하나는 약독화 백신입니다. 이제 생백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직접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넣어주는데 직접 넣어주면은 실제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약하게 해서 감염이 안 될 정도로 아주 약한 살아있는 균을 넣어줘서 그 균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항체를 만들도록 유발하는 그런 백신이고요. 예를 들어서 MMR이라고 해서 홍역이나 볼거리, 풍진 또는 수두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백신 중에 하나가 대상포진 백신이죠. 대상포진 백신이 이런 형태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강하고 신속한 진짜 균을 넣어주니까 강하고 신속하게 면역 반응을 그러니까 백신으로 인해서 면역 반응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단점은 아무리 약하게 준다고 하지만 일부에 있어서는 실제로 병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포진 그 백신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대상포진 백신의 가장 주된 부작용은 대상포진이거든요. 역설적으로 대상포진을 예방하려고 백신을 줬는데 오히려 백신 맞고 병에 걸리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 그 생백신이고요.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서 이런 백신들을 처음에 이제 개발을 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두 번째는 불활화 백신인데요. 요거는 살아있는 그 균과 똑같은 바이러스인데 살아있는 채로 주면은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요걸 이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균을 죽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넣어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균의 형태들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신속하고 또 안전하죠. 이게 죽은 바이러스니까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그 병에 걸릴 일은 없거든요.
이런 백신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소아마비 백신이죠. 근데 이 백신의 단점은 어쨌든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우선은 배양을 해야 되거든요. 가장 흔하게 하는 것이 그 달걀, 특히 이제 유정란에다가 바이러스를 넣어가지고 유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바이러스도 계속 이렇게 증식을 하고 그 바이러스를 빼가지고 불활화시키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팬데믹, 전 세계 뭐 몇억 명이 걸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백신을 시간적으로 만들기는 사실 굉장히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이제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만든 백신이 중국에서 만들었던 그런 백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단백질 백신인데요. 결국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이러스 전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 필요하니까 그것만 합성해서 넣어주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안전하겠죠. 다른 뭐 위험도 없고. 근데 다만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면역력이 약한 경향이 있고 또 추가로 접종하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백질 백신은 굉장히 많죠. 백일에나 B형 바이러스 또 이런 그 파필로마 자궁경부암 백신 이런 것들이 다 단백질 백신이고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아직은 들어왔지 않았는데 미국에서 개발한 노바백스 백신이 이런 형태로 만든 백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것이 바이러스 벡터라는 건데요. 뭐냐면은 결국은 요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그런 RNA를 세포 안에 넣어줘서 얘가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항체를 유발하게 하는 게 백신의 원리라고 한다면 그걸 세포 안으로 그 RNA를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사실 넣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세포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보니까 원래 바이러스 자체가 다른 바이러스들을 보니까 얘가 세포 안으로 워낙 잘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그런 바이러스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벡터라는 거는 그 전달체를 벡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원래 이제 감염이 되는 예를 들어서 아데노 바이러스라는 요거는 이제 감기 몸살 같은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 중에 하나인데요. 그 아데노 바이러스에다가 조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그 mRNA를 살짝 삽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백신으로 만들어서 사람에게 주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원래 아데노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니까 잘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 이런 바이러스 벡터 그 백신이고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백신을 맞으셨을 것 같은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런 형식으로 만든 백신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으셨을 때 1차 백신 맞고 나서 막 열나고 근육통 있고 이렇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실제로 아데노바이러스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기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아마 대부분은 1차에서는 반응이 일어나도 2차 반응에서는 수월하게 넘어가네. 거의 대부분 그러셨을 텐데요. 아까 제가 획득 면역을 말씀드렸을 때 처음에는 뭔가 좀 힘들지만 일단 기억을 잘하고 있어서 두 번째 들어오면은 빠르게 제대로 반응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해서도 2차 백신을 맞았을 때는 처음에 백신 맞은 게 있으니까 이 세포가 우리 몸이 기억을 하고 있다가 반응을 제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차 때는 뭔가 감기 증상이 있었지만 2차는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리고 보면은 되게 젊은 사람들이 반응이 심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반응이 없었던 것도 이게 설명이 되는 게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살면서 바이러스들에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살면서 예전에 감기를 많이 오래 산 분들은 감기도 많이 앓았을 거고 이런 아데노바이러스에 감염이 아마 됐을 가능성이 높죠. 이제 그런 분들은 들어왔더라도 예전에 내가 앓았던 바이러스니까 1차 백신에서도 별로 반응이 안 나타나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처음 접하는 이 바이러스니까 굉장히 이제 감기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것도 다 이런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그 DNA 또는 RNA 백신인데요. 이거는 그냥 이런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RNA를 바이러스 벡터 없이 그냥 지방층으로 싸가지고 세포 안에 넣어주는 겁니다. 사실은 이론적으로 보면은 가장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효과적일 수가 있죠. 근데 이 지방층으로 싸는 이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세포 안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형태의 바이러스 그 백신을 개발한 적이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이번에 사실 처음으로 개발을 했죠. 그래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이런 백신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뭐 화이자 같은 경우는 영하 80도 이하에서, 모더나는 영하 20도 이하에서 굉장히 보관도 까다롭고요. 상온에 쉽게 노출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백신을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죠. 이거는 큰 장점들이 있죠. 특히나 이제 이게 제대로 성공이 되면 나중에 다른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 때 그냥 같은 구조에다가 RNA 시퀀스만 조금 바꿔가지고 넣어주면은 다른 백신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변이가 있더라도 또 상대적으로 쉽게 백신을 만들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형태의 그런 백신인데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형태의 백신을 아직까지 만들어 본 적이 없고 지금 이제 처음 쓰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전한지 이런 검증이 필요한 백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백신을 만들었고 지금 투여를 하고 있죠. RNA 백신의 작용 기전을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유전 형질에다가 싸고 있는 지방층, 그래서 주사를 놓게 되면 세포 안에 들어가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생성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고 또 일부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렇다가 정말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이런 항체와 T세포 같은 것들이 반응을 해서 작동을 해서 이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기전을 보이는 것이 이런 RNA 백신이 되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으로 이제 코로나 치료제인데요. 사실은 이제 백신 만드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인데 아주 뭐 1년 만에 아주 이렇게 빨리 만들이라고 생각을 못했지만 백신이 만들어졌는데 약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제 개발하는 것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작년에 코로나가 그냥 전 세계적으로 막 계속 증가를 하는데 이걸 치료 환자를 안 할 수도 없고 어떤 약을 써야 될까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우선은 먼저 생각했던 것이 그냥 비슷한 다른 약들을 막 써본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 약제들, 그러니까 HIV, 에이즈라든지 에볼라, 독감 이런 바이러스에 쓰던 약들을 한번 코로나에도 써보는 거죠. 그리고 항생제도 좀 써보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이뮨 모듈레이터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감염이 되면은 면역 체계가 막 또 비정상적으로 활성화가 되면서 염증 반응을 아주 활발하게 일으켜서 장기들을 망가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염증 반응들을 좀 조절시키는, 사실 여기서 쓰이는 약들이 되게 뭐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면역 질환에서 쓰는 약들인데요. 이런 약제들도 써보고 이런 다양한 약제들을 굉장히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이제 그 1, 2년 사이에 많은 또 연구들이 발표가 되면서 이들 약제 중에서 어떤 약제들은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고 어떤 약제들은 사용을 안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 아래 이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라는 이게 항말라리아 제제인데요. 작년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는 항말라리아 제제를 미리 예방적으로 먹고 있으니까 코로나 가면 안 될 거다 막 이러고 선전하고 다녔던 때가 한때 있었죠.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이제 그 약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도 사실 이 약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쓰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병원 감염내과 선생님하고 이 약이 정말로 예방적인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논문 발표도 했었는데요. 일단 결과는 예방 효과가 없다로 저희 이제 발표를 했었고 이런 것들에 근거를 해서 사실 지금 초반에는 꽤 이 약을 썼었는데 지금은 이 약은 코로나에서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치료약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약제들에 대한 이런 임상적인 자료들이 나오면서 지금 조금씩의 정리는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코로나에 대한 약은 아니고 다른 병에 썼던 약들을 이제 사용해보는 것들이었는데 코로나에 대한 치료제도 막 개발을 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중화항체 치료제죠. 아까 말씀드린 백신에서도 중화항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중화항체들을 만들어가지고 약으로 주사하는 그런 약들도 이제 개발을 또 했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에 걸린 환자들 보면은 중화항체가 있을 테니까 그 환자의 피에서 그런 성분들을 뽑아가지고 새로운 환자들에게 넣어주는 그런 뭐 혈장 분해 치료제라는 것들은 이제 그런 요소들이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에 대한 항바이러스 제제들도 지금 많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최근에 경구용 약제들에 대해서 얘기들이 또 있는데 지금 보면 MSD나 로슈, 파이자 같은 그런 회사들에서 뭐 2상, 3상 연구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결과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이 중에서 아마 어떤 약제들은 결과를 보고 나서 뭐 그냥 여기서 끝나는 약제들도 있을 거고 어떤 약제들은 실제 사용하게 되는 약제들도 있을 텐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명확하게 얘기는 못하고 좀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제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고 아주 뚜렷하지 않지만 기존에 다른 병에서 쓰던 약제들도 또 일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약제가 아니라 실제 임상 양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일 많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이 델타 변이인데 델타 변이가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이러스를 막 공격을 하죠. 근데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로부터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변이입니다. 그러니까 형태를 조금씩 바꾸는 거죠. 우리 몸이 공격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조금 변형시켜서 우리 몸의 공격으로부터 바이러스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 변형을 시키는 것이 변이인데 세균에 비해서 바이러스는 변이가 굉장히 쉽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여러 가지 변이들이 있었는데 영국에서 막 변이가 나타났던 것이 이제 알파형 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작년에 남아공에서 또 하나 변이가 꽤 있었죠. 그게 이제 베타형 변이. 브라질에서 변이가 있었던 것을 감마형 변이. 그리고 최근에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이제 우세종이고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도 가장 전 세계적으로 우세종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인도에서 처음에 발생했던 델타형 변이입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 변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델타 변이의 특성을 좀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전염력은 기존에 변이가 없던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한 2배 이상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 바이러스가 한 사람이 2명에게 전염을 시켰다고 한다면 지금 델타 변이는 4명, 5명에게 전염을 시키는 거죠. 중증도, 그러니까 입원이라든지 사망률도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돌파감염은 백신을 다 맞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되는 것을 돌파감염이라고 하는데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보다는 위험도가 좀 낮긴 하지만 델타 변이는 백신 맞은 사람에게도 충분히 감염을 시키고요. 그래서 돌파감염 위험성이 충분히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감염이 되더라도 아마 전염력은 좀 약하지 않겠냐라는 추측도 했는데요. 최근 데이터를 보면은 처음 7일까지는 전염력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돌파 감염이나 그냥 감염이나 델타 변이는 감염력이 비슷하고 단 7일이 넘어가면은 이 돌파 감염인 경우는 감염력이 급속히 감소하는 그런 이제 보고들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돌파 감염자가 중증도로 얼마나 이완이 될 것인가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는 중증도나 사망률은 좀 많이 낮은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의 기초에서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얘기하면서 집단 면역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집단 면역은 가능할까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단 면역이 뭔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처음에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에 대해서 면역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이제 다 감염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감염돼서 나았다든지 또는 백신을 맞아서 여기에 대한 면역력을 갖고 있는 오른쪽 그림에서 이런 초록색 그림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한 명이 감염돼서 한 명 정도에게는 조금 감염을 시킬 수 있지만 그게 전방위적으로 퍼지지는 않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일부에 있는 사람들은 백신을 맞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틀에 있어서 감염이 더 확산되지 않고 감염되지 않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집단 면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집단 면역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면역력을 갖게 되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균의 종류나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한 70%가 면역력을 갖게 되면 집단 면역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지금 1년, 2년이 지나가면서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들이 출현을 하면서 최소 80%가 이상 되어야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백신 접종률만 보면 우리나라에서 백신 대상자 16세 이상의 90%가 백신을 맞고 또 백신의 효과가 90%라고 했을 때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면역력이 7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돌파 감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신의 효과가 90%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시점에서 백신을 통한 집단 면역의 달성은 어렵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기하는 것이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인데요. 위드 코로나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말뜻으로 보면 코로나와 함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집단 면역의 달성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피로도는 굉장히 증가하죠. 자영업자들의 손실 엄청 크고 우울증도 증가하고요. 학생들 학업 성취도 감소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막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봤더니 다행히도 백신을 맞으면 감염이 안 되면 제일 좋은데 설사 감염은 되더라도 사망률은 높지 않게 유지될 수도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독감처럼 코로나와 함께 일상생활을 하자라는 것이 위드 코로나의 개념입니다. 근데 정말 위드 코로나라는 것이 괜찮을까라는 질문을 이제 해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이제 이런 설문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설명 이제 좀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봤더니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파란색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한 50%가 좀 넘는 것 같고요.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그래도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드 코로나를 했을 때 우려되는 점이 뭐냐? 첫 번째는 경각심 저하로 감염자가 폭증할 것 같다. 또는 의료 인력이나 병상이 부족할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우려하시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백신 패스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십니까? 했더니 찬성하자는 의견이 한 46%인데 또 반대하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한 30% 정도 의견들이 많이 좀 대립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위드 코로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백신 접종률인데요. 이게 이제 백신 접종률입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실시간이 아니라 사전 녹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백신 접종률의 데이터를 보시면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차 접종자가 한 78%, 이제 거의 80%가 됐죠. 그리고 접종 완료자가 60%가 넘어서고 있고요. 아마 강의를 들으시는 시점에 있어서는 아마 70%가 넘어설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그 접종 완료자가 거의 80%가 되고요. 영국이나 이스라엘, 미국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이제 접종을 빨리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우리나라가 넘어섰죠. 그쪽 나라가 1차 접종이 한 60에서 70%, 접종 완료자가 미국은 50%가 조금 넘는 정도, 영국이나 이스라엘도 아직 70%가 채 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인구 100만 명당 누적 확진자 수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맨 위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미국, 영국인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가운데 그러니까 작년 가을에서 겨울에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아주 코로나 환자가 급증했을 때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다가 이들 나라에서 올해 백신을 맞고 강력하게 락다운을 하면서 그 확진자 수가 이렇게 거의 정체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었는데 최근에 여름, 가을로 오면서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요때가 사실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는 그 시기거든요. 이들 나라에서요.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면서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 아래 보면 싱가포르, 이제 파란색 그 선이 있는데 여기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계속 정체기를 보이고 있다가 최근에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데 싱가포르도 최근에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인구 100만 명당 누적 사망자 수인데요. 이제 이 영국 초록색 그래프가 영국인데요. 작년에 가을 겨울에 보면 사망자 수도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했었죠. 그게 어느 정도 이게 정체기를 보이다가 최근에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또 조금 증가를 하는데 앞서 보신 그래프와는 달리 증가폭이 아주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증가는 하되 조금 완만하죠. 이스라엘 아래 보면 이스라엘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미국은 조금 다른데요.
지금도 또 사망자 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데 아마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백신 접종률로 추정을 하는데요. 미국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접종률이 그다지 높지가 않습니다. 지금 1차 접종률이 한 60% 좀 넘고 2차 완료자도 50%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그것도 사실 미국은 접종을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은 접종 완료 후에 시간이 꽤 많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국은 지금 위드 코로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확진자도 많이 늘고 사망자도 다시 많이 느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맨 아래 보면 이제 싱가포르가 있는데 거의 사망자 수가 없다가 최근에 여기도 조금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를 그러니까 하루 확진자 수로 보여주는 그래프로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하기 위해서 잠깐 갖고 왔는데요. 왼쪽에는 확진자 수, 오른쪽은 100만 명당 하루 사망자 수인데요. 보면은 미국, 영국, 이스라엘 다 굉장히 증가했다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 보이고 있는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사망자 수는 작년, 그러니까 올 초 겨울이죠. 그때에 비해서는 떨어져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여기서 보면은 싱가포르가 이제 좀 파란색 그래프인데 최근에 급격하게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싱가포르 사망자 수도 사실 거의 없었는데 조금 사망자 수도 조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맨 아래 있죠. 초록색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 물론 요즘에 뭐 1,000명, 2,000명, 3,000명 나오고 있어서 많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가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죠.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거는 이제 미국의 시애틀에 있는 그쪽 지역의 그 데이터인데요. 그 백신을 맞은 사람과 맞지 않은 사람을 비교했을 때 그 맞지 않은 사람이 맞은 분들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코로나에 걸리는가 봤더니 한 8배 정도 많이 걸리더라. 근데 맞지 않은 사람이 입원의 비율을 봤더니 한 40배 정도나 많고 사망자 수는 57배가 많더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코로나도 조금 많이 걸리긴 하지만 특히 입원이나 중증으로 가고 사망하는 비율은 거의 대부분 백신을 안 맞은 분들이더라라는 것들을 이제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고요. 요거는 사실 저희 병원만 뭐 이게 우리나라 통계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은데 그냥 병원의 감염내과 선생님 얘기 들어보면은 지금 저희 병원에서도 중증 사망하는 분들 거의 대부분은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 이런 양상들을 이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정리를 해보면 코로나 감염자 수는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 영국, 이스라엘 그렇고요. 사실 우리나라와 굉장히 유사한 미국, 영국,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고요. 그다음에 강력하게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해서 지금까지 아주 방역이 잘 돼 있었는데 최근에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사망자도 좀 늘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나라도 싱가포르와 같은 양상으로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다만 중증 및 사망자 수는 다소 증가를 할 거고요. 중요한 것은 중증이나 사망자의 대부분은 백신 미접종자일 가능성이 많고 백신 미접종자 같은 경우는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래도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백신을 맞지 않더라도 내가 조심하면 감염이 안 걸리고 그냥 잘 지낼 수가 있죠. 근데 위드 코로나가 돼서 하루에 뭐 수천 명, 10,000명, 20,000명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 내가 조심을 하더라도 감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일단 감염이 되면 아까 앞서 그래프 보신 것처럼 중증이나 사망으로 갈 위험성, 특히나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대개 50대, 60세 이상이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 연령층에 있어서는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한다면 감염의 위험성과 중증 사망으로 갈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사실 그 백신을 위에 보면 위드 코로나의 역설이라는 제목을 했는데요. 그 역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백신이 뭐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니까 나는 백신 맞지 않고 남들이 맞아주면 집단 면역이 돼서 그냥 그 덕에 나도 백신 맞지 않고도 잘 지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사실 그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지만 위드 코로나로 가면 그게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거죠. 백신을 안 맞은 분들은 아주 그 위험의 최일선으로 노출되게 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이제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위드 코로나를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요. 일단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접종률이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 계획은 전체 80% 이상, 고령층은 90% 이상이라고 해서 아마 11월 초 정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것이 의료체계의 확립인데요. 현재는 코로나에 걸리면 일단은 경증이나 무증상은 다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를 하죠. 그리고 그 중에서 증상이 있는 분들은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가고요. 그 중에서 아주 이제 중증이 된 분들은 대학병원으로 옮기는 그런 3단계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위드 코로나가 되면 이 확진자가 많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니까 생활치료센터에서 이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자기 집에서 재택치료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스텔스 코로나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일부에 있어서는 폐렴이 막 진행을 하는데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증상을 없고 폐렴 계속 진행하다가 폐렴이 어느 정도 이상 확 또 진행을 하면은 갑자기 그냥 한순간에 넘어가는, 그래서 하루 이틀 만에 갑자기 사망하는 그런 경우가 또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 재택 치료를 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증가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망자를 막기 위한 시스템들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환자가 늘게 되면 결국은 병원의 그 부담은 굉장히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 병원의 의료 시스템, 그 체계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의료진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한정돼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코로나로 더 투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이외에 다른 병들이 없어지냐? 그것도 아니죠. 그 병은 그대로 있고 코로나가 또 증가하는 거라서 코로나 이외에 다른 병의 질병 치료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의료 체계의 붕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났던 것이 작년에 영국에서 이게 있었는데, 작년 가을에 영국에서 암으로 진단 받고 나서, 사실 영국은 암 진단하는 과정도 굉장히 느린데요. 암으로 진단 받고 나서 첫 2개월 내에 첫 치료가 들어가는 비율,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술을 하거나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 비율이 2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얘기는 암을 진단받고 2달이 지나도 아무런 치료를 못 받는 환자들이 80%였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사망하는 환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암이라든지 다른 병으로 나빠지고 사망하는 경우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료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정부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위드 코로나를 갔을 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준비가 돼야 되고요. 또 뭐 방역 담당이나 의료진의 개인적인 탈진, 뭐 뉴스에서 많이 나오지만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것들도 사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세 번째는 가능하면 치료제가 있으면 좋습니다. 특히 경구 치료제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확진 후에 재택 격리를 하고 있을 때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경과를 보는 건데, 주사 치료는 할 수가 없잖아요, 혼자서. 근데 경구 치료제가 있으면 집에서 약을 먹으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스텔스 코로나와 같이 갑자기 확 넘어가고 진행하는 경우들을 상당 부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경구 치료제가 있는 것들은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치료제가 100%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 독감에서 타미플루를 얘기를 하는데, 타미플루가 사실 아주 탁월한 약은 아니거든요. 물론 효과는 있긴 있지만, 그래서 이런 치료제들이 아마 보조적인 요소로 분명히 작용할 수는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것에만 의지할 수는 없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인 합의입니다. 결국은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거고 사망자 수도 어느 정도는 증가할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여기 대해서 백신 미접종자나 특히 또 백신을 맞더라도 고령층이나 면역 억제 환자들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많고, 사실 사회적인 일종의 약자들이죠. 이런 약자들의 피해가 더 증가할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망자의 일부 증가와 경제나 일상생활의 회복, 이런 두 가지 딜레마에 대해서 확진자나 사망자의 증가를 사회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까? 이거는 사실 과학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합의의 영역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필요한 것이 위드 코로나의 전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로부터 벗어나나 보다, 일상을 다 회복하나 보다,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가나 보다라고 막 희망 섞인 얘기들을 하고, 그렇게 매스컴에서도 일부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단 면역이라든지 코로나를 완전히 종결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선 대신 차선을 선택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위드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확진자 수는 분명 크게 증가할 텐데 지금처럼 하루에 뭐 몇천 명, 2,000명이 발생을 했다. 어제보다 뭐 100명이 더 증가했네, 감소했네.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다만 중증 환자 관리, 사망자를 늘리지 않도록 그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라는 방침이고요. 사망자 수도 아마 조금 싱가포르 예를 보는 것처럼 증가할 가능성이 많은데 의료 체계가 붕괴가 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사망자 증가는 우리가 사회가 받아들이겠다라는 사실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전제로 하는 것이 위드 코로나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강조드렸지만 백신 미접종자는 이런 위드 코로나에서 확진 및 사망 위험성이 굉장히 크게 증가할 거고요. 또 백신 접종한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 연세 드신 분들 가는 경우에도 위험성이 다소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식사 이런 등등의 개인 방역에는 여전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백신의 추가 접종, 부스터인데요. 이게 정말로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백신 효과 지속 기간인데요. 이제 항체 유지율이죠. 근데 왼쪽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 그 이스라엘의 데이터거든요. 근데 중화 항체 비율이 처음에 한 달 정도는 잘 유지가 되다가 2달, 석 달이 지나니까 조금 떨어지고 석 달에서 6개월 정도는 그래도 비슷하게 좀 유지가 되더라. 이런 보고를 했고요. 이제 오른쪽에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나이별로 구분을 했더니 45세 이하보다 65세 이상에서 한 40% 정도 더 떨어지더라.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남녀를 비교했는데 여성에 비해서 남성들이 한 30% 떨어지더라라는 것들을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항체 유지율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거는 또 다른 이것도 굉장히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요. 실제로 이제 항체 몸 안에서 유지되는 정도 말고 그럼 감염 예방 효과가 어떤가 봤더니 한 달에서 한 5개월 정도 지나갔더니 처음보다 떨어져서 한 50% 정도만 예방을 하더라. 이게 사실 화이자 백신이었거든요, 이 논문은. 근데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이번 예방 효과는 거의 비슷하게 한 90% 가까이 80, 90% 정도에서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은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서 이 델타 변이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가 봤더니 통계적으로는 차이는 없었는데 약간 감소하는 변이가 있다.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이제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논문도 이건 카타르에 대해 이 전체 인구 집단에 대한 그런 논문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최근에 나온 것인데 감염 예방 효과를 봤더니 한 5개월, 6개월 됐더니 한 20% 정도까지 떨어지더라. 이것도 화이자 백신이었거든요. 근데 중증 예방 효과는 그래도 거의 90% 가까이 유지가 되더라. 최소한 6개월 정도까지는 유지가 되더라. 이런 보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중화항체 농도가 이제 감소를 하죠. 감소를 하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감염이 들어왔을 때 반응하는 감염 예방 효과는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만 아까 그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체액성 면역 중에서도 B세포가 이제 기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억 B세포의 기능 또는 T세포의 기능들은 아마 유지가 되고 있어서 설사 감염은 되더라도 그게 확 중증으로 가는 것들은 차단을 잘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 이게 아주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부스터 백신 얘기가 나오는 건데 시간이 벌써 한 5개월, 6개월 지나니까 항체 농도도 떨어지고 실제로 감염도 많이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때 한 번 더 백신을 줘서 항체를 올리자라는 개념이 부스터인데요. 사실 부스터라는 것은 코로나에만 특이적인 것은 아니고 다른 백신에서도 이렇게 부스터를 맞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상풍이나 디프테리아 백신 같은 경우에 되게 성인에 있어서 10년에 한 번씩 재접종을 하도록 이제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효과가 떨어지니까 일종의 부스터 샷이고요. 페롬 구균 중에서도 23가 백신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맞고 65세 넘어가서 한 번 더 맞으시라고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이제 부스터죠. 이런 식으로 맞는 백신들이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도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러면 추가 접종을 했을 때 항체 생성률이 어떤가? 이거 최근에 나온 이것도 논문인데 보시면
그 왼쪽 맨 위에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 파란색이 부스터를 안 맞은 것이고 빨간색이 부스터를 맞은 것인데 보니까 중앙체 비율이 더 높더라. 그 아래 왼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왼쪽 아래에서 이제 빨간 것은 맞기 전, 맞기 후인데 맞고 났더니 확실히 올라가더라. 오른쪽은 가짜 주사를 맞은 거죠. 그 경우에는 별로 차이가 없더라.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그 T세포도 보니까 파란색보다 빨간색이 조금 더 증가하더라. 그래서 부스터를 맞으니까 항체 생성률이 좀 증가한다라는 연구 결과이고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벌써 추가 접종을 꽤 했는데 그냥 단순히 세포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추가 접종을 했더니 코로나 감염이나 중증으로 가는 비율을 줄였는가? 임상적으로. 여기 보면은 non-booster 그룹이라는 것은 백신을 안 맞은 게 아니고요. 2차까지 다 맞은 환자이고 부스터 그룹은 2차에다가 한 번 더 맞은 3번 맞은 그룹을 비교를 했는데 비교를 했더니 코로나 감염은 한 11배, 중증으로 가는 비율은 한 20배 정도 부스터 맞은 그룹이 적더라라는 것을 최근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질병관리청에서 백신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60세 이상의 고령 또는 면역 저하자 같은 분들은 추가 접종을 합시다라고 이제 지금 안내를 하고는 있는데요.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논의가 아직은 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윤리적인 부분을 거론하는 분들도 일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건데요. 이거는 인구 100만 명당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의 비율인데 딱 그래프를 보시면은 굉장히 익숙하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 미국, 유럽, 뭐 아시아에서도 우리나라, 일본, 호주 이런 나라들은 찐하잖아요. 근데 중앙아시아,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사실 백신을 한 번 맞은 비율이 5%도 안 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처음에는 코로나 백신 막 개발할 때 코백스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같이 대응을 하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실상 백신이 개발되고 났더니 결국은 잘 사는 나라들, 돈 많고 힘 있는 나라들에서 백신을 먼저 맞고 백신이 미국 같은 경우에 막 남아 도는데도 혹시나 모르니까 비축을 하고 있죠. 다른 나라들한테 이제 공유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직 전 세계적으로 한 번도 안 맞은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나라들은 막 3번씩 맞고 계속 쓰지 않으면서 쌓아두고 있는 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하냐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사실 보면은 이게 10만 명당 누적 확진자 수인데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고 아프리카도 상당히 꽤 있죠. 사실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은 사실상은 통계가 잡히지 않는 부분들도, 그러니까 통계에서 누락된 부분들도 꽤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많을 가능성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윤리적인 문제를 거론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단순히 윤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요거는 이제 사이언스에 최근에 발표된 논문인데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결국 델타 변이가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아무리 백신을 많이 맞아도 인도 같은 나라에서 백신 접종률이 낮은 나라에서 또 참고를 하면서 새로운 돌연 변이가 발생을 하고 이게 다시 전 세계적으로 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존의 백신은 무력화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백신을 안 맞은 곳이 이거는 한 나라에서 방역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한 나라에서만 뭐 백신을 많이 맞아도 안 맞은 나라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보면 그 나라에서 또 다른 바이러스가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고 이게 또 다른 나라들로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결국은 이 코로나가 더 길어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이 백신을 쉐어링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논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지금 부스터 백신을 이미 맞고 사실 부스터 백신 후에 효과들에 대해서는 앞서 논문 말씀드린 것처럼 꽤 최근 한 달 사이에 굉장히 이제 논문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요.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다만 장기적인 안정성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부스터 지금 맞은 지가 다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중화 항체나 기타 항체 기억 비세포들이 어떤 역할들을 할지 지금 대부분의 연구들은 항체에 대한 연구들이 나오고 T세포 이런 세포성 면역에 대한 연구들은 사실은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도 활발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일부 막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세포성 면역의 역할들이 어떤지, 백신이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중증 예방률이 지금 한 5, 6개월 정도는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7개월, 1년, 2년 정말 유지가 될지 아니면은 뭐 이러다가 또 중증 예방률도 떨어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부스터 백신에 대해서는 어쨌든 주장을 하고는 있고 또 사용은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는 좀 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논문들이나 연구 결과들이 나오는 거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고령층이나 중증 어떤 이게 면역 저하자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부스터 백신을 맞는 방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좀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맞았는데 독감이나 폐렴구균 백신도 맞아야 하나?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왜냐하면 코로나 백신을 맞아서 폐렴 예방되는데 왜 굳이 또 이런 것을 맞아야 되냐? 라는 질문도 하시는데요. 사실 코로나나 인플루엔자, 폐렴구균은 폐렴을 유발하는 서로 다른 균입니다. 이거 외에도 폐렴을 유발하는 균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획득 면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특이적으로 요거만 딱 그 반응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백신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인플루엔자나 폐렴구균에 대해서 방어력이 생기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독감이라든지 폐렴에 대한 백신을 반드시 맞으셔야 되고요. 또 일부에 있어서는 독감과 폐렴이 동시 감염되면 사망률이 더 올라가고 독감 백신을 맞으면은 또 코로나 중증 합병증을 감소시킨다는 보고도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독감 백신 한참 맞을 시기인데요. 독감 백신은 1년에 한 번씩 다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50대, 60대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맞으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폐렴구균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13가 백신, 이게 프리베나라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는 조금 비싼 백신, 10만 원 조금 넘는 그 백신인데요. 이거 평생 한 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맞으신 분들은 이거 맞으시고 대개는 지금 WHO에서 권고하는 것은 13가 백신을 맞고 나서 몇 달 후에 23가 백신을 맞는 경우가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3가 백신을 맞으시고 23가 백신, 요거는 프로디악스라 그래서 이제 가격으로 하면은 한 3만 원 내외 그 정도 되는 그 백신인데요. 가격이 싸다고 효과가 떨어지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 백신도 맞으실 것을 권해드리고 과거에 맞으셨던 분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이라면 이 프로디악스 백신은 한 번 더 맞으실 것을 권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코로나 시대를 계속 지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아마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다 저보다 연배도 많으실 것이고 신앙에게 연륜이라든지 또 신앙적인 깊이가 저보다 더 이렇게 탁월하신 분들이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뭐 제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지내면서 제가 그냥 생각했던 것들, 좀 고민했는 것들을 잠깐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결국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 이전에 사실 100세 시대 그 이상을 많이 얘기를 했죠. 굉장히 장밋빛 미래를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불과 1, 2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바이러스의 이제 현대 의학, 과학, 사실 의학의 면에 있어서도 감염병은 그냥 옛날 병이다라고 생각을 했지 지금은 다 암이라든지 대사질환들, 심혈관계 질환 여기에 관심을 뒀지 감염 질환은 그냥 못 사는 나라 아니면 옛날 질환으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감염 때문에 그 많은 사망자 수,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고 삶의 방식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관계가 단절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면만 보더라도 물론 코로나를 보면서 한편으로 놀라는 거는 또 과학기술이 정말 엄청나구나. 이런 백신들이 이렇게 빨리 개발이 되고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놀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코로나의 장기 임상 양상, 변이 양상, 중화항체, 다른 면역체계 역할, 백신을 몇 번을 맞아야 될 것인지 이게 얼마나 안전한지 또 최근에 어린이 청소년들 백신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안전성, 효과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의문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그냥 추정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잘 모릅니다. 모르나 그냥 이러니까 이럴 거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교만했는지, 어떻게 얼마나 이제 겸손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의의 문제인데요. 아까 백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을 하면서 세계적 국가적으로도 또는 우리나라 한 국가 내에서도 경제적인 불균형은 점점 심화가 되고 있죠. 백신 공급의 불균형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코로나 치료의 예후도 결국은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가 있는. 그러니까 코로나는 똑같은 균인데 그것에 대한 결과는 이런 불평등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위드 코로나를 해서 누군가는 굉장히 좋겠죠. 더 지금보다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서 정말 간절히 바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누군가는 더 취약해지고 누군가는 사망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근데 대개 이런 분들은 사회적으로 더 취약한 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의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 또 고민하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예배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기존에 갖고 있던 예배라든지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형태가 많이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예배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주일날 와서 같이 이렇게 드리는 예배. 주일 성수,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주일 성수다. 그래서 막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래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주일 성수는 했다. 마음이 편하죠. 심적으로 편안함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그런 개념들이 많이 어쩔 수 없이 변화가 됐죠. 지금 기존의 형태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예배 드리지 않고 있나? 주일 성수를 안 하고 있나?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예배의 이미지, 개념, 주일 성수라는 것들이 도대체 그 본질이 뭐였을까? 라는 것들을 질문을 해보게 되고, 만약에 위드 코로나가 되고 또는 더 나아가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조절이 돼서 기존의 형태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게 되면, 그런다고 해서 예배가 정말 회복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참된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 주의를 우리가 지킨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다행히도 대면 예배가 많이 허용이 되고 가능해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지금 1년, 2년을 지나면서 예배의 형태가 분명히 바뀔, 온라인 예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뀔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가 정말 중요할까? 이게 대면 예배라는 게 단순히 그냥 공연장에서 라이브 공연을 하고 야구장, 축구장 직관을 하게 돼서 그냥 사운드가 좋고 분위기가 좋은 것이 대면 예배의 중요성인가? 분명히 그건 아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의 장점도 분명히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경험해보면서 기술적으로도 발전을 하고 경험을 하면서 오히려 대면 예배보다 온라인 예배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으로 함께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할까? 그런 질문들, 그런 가운데서 연관돼서 그럼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일까? 관계, 교제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더 나아가서 교회란 무엇일까라는 질문들을 이렇게 던지게 되고 고민들을 하게 되는, 참 벌써 시간이 1년 반이 지나갔는데 계속 꾸준히 고민들을 하게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관돼서 결국은 이제 코로나 시대의 교회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교세가 감소를 하죠.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얼마나 감소했는지 정확히 통계도 없죠. 그냥 감소했을 거다 추측을 하고 있고, 만남이 단절돼 있고, 그리고 참 우리나라에서 안타깝게도 코로나를 지내면서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위상이 급격하게 하락을 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만나지도 못하고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지 않나라는 이제 푸념, 체념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사회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를 원하든 원치 않든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뭐 이런 방역 차원이 아니라 유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경제 활동 아주 생각하지 못한 그런 형태로 사회가 변화하고 있고, 그런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는 생존을 걱정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도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그런 변화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성찰하고 같이 토론하고 고민하고 답들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더 절실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사회가 바뀌면서 교회도 어떤, 그러니까 내적인 그 본질뿐만 아니라 외적인 형태도 변화할 수밖에 없고 해야만 할 텐데, 어떤 형태로 변화가 돼야 되고 그런 그 본질들을 이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참 많은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공정, 공공성 이런 것들이 코로나가 없더라도 우리 시대에 굉장히 커다란 사회적인 화두였고 시대 정신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인 약자가 더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이런 공의와 정의들을 구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이 코로나로 다 힘들잖아요. 우울하고. 이런 우울한 사회에서 어떻게 희망을, 소망을, 위로를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참 이런 면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교회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정말 무기력해 보이는 일면도 있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정말 교회가 정말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역동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정말 변화에 개혁하는 교회가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고,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급격한 변화 속에서 교회가 개혁되고 또 변화해야 되고, 특히 우리 주변에 당장 힘들어하는 이 분들에 대해서 당장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 시대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교회가 아니면 어떤 사회에 누가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부분, 교회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 역설적으로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할 수 있는, 할 것들이 더 많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런 것들을 교회가 해가면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사회 속에서 또 지금 사회적 위상이 하락됐지만 그 교회의 이름, 위상들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라는 질문인데요. 하나님이 참 선하시고 전능하신데 이유를 알지 못하는 전 세계적인 고난에 직면해 있잖아요. 또 욥의 질문들도 이렇게 떠오르는데, 참 쉽게 답을 하기 어려운 질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신실하시고 우리의 지혜를 정말 뛰어넘으시는, 그리고 그 훌륭하신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에, 한편으로는 이게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답을 쉽게 하지 못하면서도 또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를 좀 마무리를 하면서 좀 정리를 하겠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모르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코로나는 감기가 아니라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그래서 코로나 백신 아마 많은 분들이 맞으셨겠지만 아마 안 맞으신 분들도 또 있으실 텐데요. 사실 오늘 제가 환자 보면서도 60대 환자분인데 아직도 안 맞으셨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코로나 백신은 꼭 맞으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아울러서 독감, 폐렴 백신도 반드시 맞으시고요. 현재로서는 집단 면역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로 갈 텐데, 위드 코로나는 절대 코로나 종료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가더라도 개인 방역에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마스크는 꼭 쓰셔야 될 것이고요. 여럿이서 함께하는 이런 식사 같은 것들도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코로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 코로나 또 앞으로도 좀 갈 텐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께서 건강하게 또 평안하게 또 잘 지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